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이름 석자 앞에는 평생 반찬 가게 아줌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이젠 그것도 옛말이 되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운 눈으로 봅니다.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저렇게 큰 마트를 하는데 이제 고생 끝이고 복만 남았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전부 다 우리 똑똑한 며느리 덕분이죠 라고 답하곤 합니다. 입에 발린 겸양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자부심, 그 단단하고 평화롭던 제 세상이 먼지처럼 부서지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비록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아니지만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기훈이 말입니다. 기훈이를 만나기 전 제게는 하늘이 점지해준 진짜 아들이 있었습니다. 종석이, 제 전부였던 아이. 남편은 종석이가 3살 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고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어린 아들의 재롱으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심한 하늘은 제게서 마지막 남은 빚마저 빼앗아갔습니다. 북적이는 시장통에서 정신없이 장을 보던 어느 날 잠깐 놓아버린 종석이의 작은 손을 저는 평생 다시 잡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후의 시간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전국을 신발이 닳도록 헤맸지만 아들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멍하니 길을 걷던 어느 날 제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시설로 가기 직전이었던 7살 기훈이. 어딘가에서 굶주리고 있을 내 아들 종석이가 겹쳐 보였던 걸까요? 저는 홀린 듯 아이의 손을 잡았고 그날부터 기훈이는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뼈를 깎는 죄책감을 저는 기훈이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으로 견뎌냈어요. 제 정성이 통했는지 기훈이는 다행히 제 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했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떼어오고 밤늦게까지 멸치를 볶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제 손은 늘 마늘과 간장 냄새에 절어 있었고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터서 피가 나기 일쑤였죠. 하지만 기훈이가 제가 해준 장조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거친 손으로 내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 그것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 기훈이가 어느 날 사업가 집안의 교수라며 신지영을 제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지영이는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한 누가 봐도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인상이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제 가게를 판 돈과 기훈이의 퇴직금을 합친 종잣돈에 자신의 집안 지원을 더해 동네에서 가장 목 좋은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최신식 대형마트를 차렸으니까요. 그게 바로 지금 동네의 랜드마크가 된 제이지마트입니다. 지영과 기훈의 이름 앞 글자를 딴 것이라며 기훈이가 쑥스럽게 웃던 모습이 선합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매달 두둑한 용돈 봉투를 건네며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시라고 말했죠. 저는 그저 고맙고 대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며 무료한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오늘 마트 창립 기념일이라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녁에 기훈 씨랑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혹시 그 전에 시간 괜찮으시면 마트에 한번 들러주시겠어요? 샤인머스켓 새로 들어온 게 아주 좋아서요. 어머님 드시게 좀 챙겨드리려고요. 언제나처럼 깍듯하고 살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제 입가에는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오냐 알았다.
애미야. 그렇게 바쁜 와중에 시어미까지 뭘 그리 챙기니? 알겠다. 내가 슬슬 한번 나가보마.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분도 곱게 바르고 입술연지도 꼼꼼히 칠했죠. 장롱에서 가장 아끼는 비단 무늬 블라우스와 주름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트 사장 시어머니가 초라하게 보이면 아들 며느리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요. 모든 채비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에 만나는 동네 사람들은 제게 인사를 건네며 한마디씩 부러움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가게 가시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부러움이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트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 고객 감사 마지막 날. 이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로 시끄러운 유행가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죠. 사람들 손에 들린 노란 장바구니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된장과 간장 냄새가 배어있던 작은 반찬 가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하고 번쩍이는 풍경. 이 모든 것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일궈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과일 코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온갖 과일들이 뿜어내는 달콤하고 싱그러운 향기가 제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칼로 베어내듯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파고든 것은 일 처리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 당신 눈에는 이게 손님한테 팔 수 있는 정상적인 상품으로 보여.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우리 마트 전체가 썩은 과일이나 파는 가게로 소문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제 며느리 신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찌나 기세등등하고 날카로운지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팔짱을 낀 며느리 지영이 서슬 펄은 표정으로 녹색 조끼를 입은 남자 직원 한 명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남자는 저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이는 40대 중반쯤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츠러든 어깨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죄송하면 다야.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방금 고객센터에 불같이 화내고 간 손님의 기분이 풀어져. 우리 마트 이미지는? 당신이 깎아먹은 우리 마트 평판은 뭘로 보상할 건데. 당신같이 일머리 없는 사람은 월급 받아갈 자격도 없어, 알아? 지영의 모진 말들이 채찍처럼 날아가 남자의 등과 어깨에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저 불편한 구경거리를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죠. 저 역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며느리가 직원 기강을 잡는 현장에 시어머니인 제가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우스웠기에 저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설마 더 심하게 하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물론이고 구경하던 저와 다른 손님들까지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치욕감에 얼굴이 벌개진 채 차마 무릎을 꿇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수많은 낯선 이들이 지켜보는 이 넓은 공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저라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주 잠깐의 인간적인 망설임은 지영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하고 있어? 내 말이 말 같지 않다는 거야,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결국 남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고 그의 무릎이 수많은 신발 자국으로 더럽혀진 타일, 바닥에 닿는 소리가 제 심장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어요. 저는 차마 그 비참한 광경을 끝까지 볼 수가 없어 외면하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날카로운 마찰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제 눈에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장면이 그대로 박혔습니다. 제 며느리 지영이 무릎 꿇은 남자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고개가 속절없이 옆으로 돌아갔고 매장 전체에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쿵 하고 제 심장이 바닥 아래로 꺼져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세상에. 아무리 직원이 잘못을 했기로써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람의 뺨을 저렇게 벌레 보듯 내려칠 수가 있단 말인가. 모욕과 충격으로 굳어있던 남자가 아주 천천히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갔던 그의 얼굴이 다시 정면을 향했고 뺨을 가리고 있던 손을 힘없이 떨구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그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호흡을 멈췄습니다. 온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던 마트 안의 모든 풍경이 마치 누군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제 눈 안에서 완벽하게 멎었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붉게 부어오른 남자의 뺨 위쪽, 그의 왼쪽 눈썹 바로 위에 자리한 작고 희미한 흉터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비스듬하게 살짝 파인 그 흉터. 아, 저 흉터는 머릿속에서 먼지 쌓인 낡은 필름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던 동네 놀이터. 낡은 그네를 타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던 5살배기 내 아들, 종석이의 얼굴. 흙먼지가 묻은 얼굴 위로 흐르는 핏줄기를 보고 놀라 제 치마를 찢어 아이의 이마를 황급히 눌러주던 그 순간. 괜찮아, 우리 종석이. 괜찮아. 엄마가 호해줄게. 뚝. 아이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1시간이 넘도록 아이를 업고 동네를 하염없이 돌았던 그날 밤의 달빛.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아나며 남은 그 작은 흉터를 보며 아이고, 우리 아들. 이마에 멋진 훈장 하나 달았네. 하고 웃으며 놀려주었던 그 모든 순간들. 제 눈앞에서 치욕에 떨고 있는 저 남자의 흉터는 30년 전 제 기억 속에 박제된 내 아들의 흉터와 정확히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바싹 마르며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 발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저려오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분명해. 아들을 그리워하는 내 미친 망상이 애꿎은 사람에게서 아들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것일 거야. 수천, 수만 번을 속으로 필사적으로 되뇌었지만 제 눈은 자석처럼 그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남자는 모욕감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동자로 허공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한 삶의 무게와 깊은 체념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토록 맑고 총명했던 내 아들이 저렇게 텅 비고 공허한 눈을 가질 리가 없어. 하지만 제 심장과 영혼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 종석이라고.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평생을 찾아 헤맨 내 아들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뿔이라도 내린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귀에 담기도 힘든 폭언도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수군거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 그의 얼굴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 무릎을 꿇고 온갖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아주 만약에 정말 내 아들이라면, 만약에 정말 내 아들 김종석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며느리가 내 친아들을 짐승처럼 괴롭히는 이 지옥도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보처럼 서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눈앞이 아찔하게 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쇼핑카트에 부딪혔지만 사과할 경황도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그곳을, 그 끔찍한 진실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싶어 안간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익숙한 동네 골목길이 낯설었고 마주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기괴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인사를 건넸던 것 같기도 하고 어깨를 부딪혔던 것 같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속 장면처럼 흐릿하기만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을 여는데 평소에는 익숙했던 비밀번호 4자리가 기억나지 않아 몇 번이나 손을 더듬었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울렸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눈앞에는 며느리의 매서운 손길에 뺨을 맞고 고개가 돌아가던 그 남자의 모습만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위로 선명하게 보이던 흉터. 내 아들 종석이의 흉터.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흉터를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내가 아들을 너무 오래 그리워한 나머지 늙어서 망령이 든 게 틀림없어. 김순애, 정신 차려. 저는 제 자신을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심장은 더욱 세차게 요동치며 제 이성을 비웃었습니다. 봤잖아.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수기 앞에 서서 컵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물이 반이나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목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기훈이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그들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저 사진 속의 행복이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만약에 마트의 그 남자가 내 아들 종석이라면 저 사진 속의 사람들은 내 아들을 지옥으로 내몬 악마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거실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문득 장롱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내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3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석이가 가지고 놀던 작은 로봇 장난감, 삐뚤빼뚤하게 엄마라고 썼던 첫 그림, 그리고 함께 찍었던 유일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종석이의 왼쪽 눈썹 위에는 오늘 제가 본 그것과 똑같은 흉터가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종석아, 내 아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온 거니?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엄마 앞에 나타난 거니? 밤이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행복했던 종석이와의 기억 위로 뺨을 맞고 무릎을 꿇던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맴돌았어요.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았지만 화면 속 배우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죠. 시계는 이제 막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기나긴 밤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마트에 가서 내 눈으로 그 남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그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이 미친 망상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만약 그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다면 저는 그 다음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롭게 깨어 있었어요. 마트가 문을 열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장을 보러 가는 평범한 동네 주민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마트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내 착각이기를. 문을 열고 들어선 마트는 아침이라 그런지 어제보다 한산했습니다. 저는 과일 코너 쪽으로 향하는 척하며 직원들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그 남자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채 코너에도 정육 코너에도 계산대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어요. 혹시 창고에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오늘 쉬는 날인 걸까? 저는 1시간 넘게 마트 안을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제게 안도감이 아닌 더 큰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차라리 그를 보고 내가 잘못 봤구나. 전혀 다른 사람이네 하고 확인했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가 보이지 않자 어제의 그 끔찍한 확신이 더욱 짙게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혹시 어제 일로 해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며느리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터였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기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죠. 어제 며느리가 예고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너희들 온다고 해서 갈비찜 좀 재워뒀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온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요리를 했을 텐데 오늘은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갈비찜 간을 보는데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잡채를 볶는데 자꾸만 당면을 태웠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온통 마트의 그 남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의 정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윽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양손 가득 고급 과일과 한우 세트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제 마트가 너무 바빠서 정신 없으셨죠? 지영은 어제의 그 서슬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상냥하고 애교 넘치는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위선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다. 저녁 준비 다 됐으니 어서 손 씻고 와서 앉아라. 식탁은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어색하게 겉돌았어요. 며느리는 창립 기념 행사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신이 나서 떠들어댔고, 기훈이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간간히 추임새를 넣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밥알을 씹는지 돌을 씹는지 모를 심정으로 그저 두 사람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마트에 갔을 때 과일 코너에서 좀 시끄럽던데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제 질문에 신나게 떠들던 지영의 입이 순간 멈췄습니다. 기훈이도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죠. 지영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거 보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박대리라는 직원이 있는데 하도 답답하게 굴어서 제가 교육 좀 시킨 거예요. 교육이라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뺨까지 때리던데. 그건 좀 심한 것 같더구나. 제 말에 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사업은 군대랑 똑같아요.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무능하고 나태한 인원은 제때 잘라내야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 박철민이라는 사람, 우리 마트의 고질적인 문제아예요. 손님한테 불친절한 건 기본이고 재고 관리도 엉망이라 손해를 끼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는 일부러 흠집난 사과를 진열해서 고객 클레임까지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그런 사람은 한번 크게 망신을 줘야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요. 어머님은 장사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경영 방식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를 하며 수십 년간 지켜온 장사의 원칙은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에게도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도 언제나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신조였어요. 그런데 제 며느리는 사람을 그저 이윤을 내기 위한 부품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힘없이 반박하자 옆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기훈이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집사람 말이 맞아요. 그 박대리라는 사람 정말 답답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라면 발주를 맡겼더니 엉뚱한 회사 제품을 대량으로 시켜서 반품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 실수를 한두 번 해야 이해를 해주죠.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제 며느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기보다는 그저 조직의 손해와 자신의 불편함만을 먼저 생각하는 냉혈한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던가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그 남자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님인 척 최대한 목소리를 변조해서요. 여보세요, 제이지마트죠? 제가 며칠 전에 과일 코너에 계시던 남자 직원분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성함이 박철민 씨라고 하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오늘 출근하시나요?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늘은 비번이고 내일 오전에 출근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 마트 근처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깨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땅만 보고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힘없이 터벅거리는 모습. 며칠 전 제 심장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앞을 지나가는 순간을 노려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와르르 하고 가방 안에 있던 사과와 귤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갔어요. 어머나! 제가 과장된 비명을 지르자 남자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제 앞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흩어진 과일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아이고, 고마워요, 총각. 내가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만. 저는 그의 옆에 같이 쪼그려 앉아 과일을 주우며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더 마르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맞았던 뺨은 아직 희미하게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제 마음이 또 한 번 저려왔습니다. 자, 여기요. 그가 과일을 모두 주워 제 장바구니에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미리 준비해온 음료수 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이거라도 하나 마셔요. 더운데 고생이 많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제 성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제게서 음료수 캔을 받아들기 위해 내민 오른팔. 살짝 거친 셔츠 소매 아래로 그의 손목 안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작은 점 3개가 마치 작은 삼각형 모양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점들은 제가 기억하는, 제가 너무나도 똑똑히 기억하는 제 아들의 점이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종석이를 목욕시킬 때마다 통통한 그 손목에 입을 맞추며 우리 아들, 손목에 별 3개를 달고 태어났네 하고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점이 너무 많으면 복이 없다며 빼주자고 했지만 저는 그 점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러워 극구 반대했었죠. 흉터는 세월이 지나며 생길 수도 있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박힌 3개의 점까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안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이성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던 이 초라한 남자가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맸던 바로 내 아들 김종석이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종석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고 싶은 것을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저 총각,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부모님은 다 계시고. 제 질문에 그의 얼굴에 쓸쓸한 그늘이 졌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향도 부모님도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요. 제 이름도 거기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의 대답은 제 심장에 박힌 마지막 확인사 사용 비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겨우 남기고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제 등 뒤에 박히는 그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참담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는 한 맺힌 어미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은 제게 기쁨이 아닌 깊고 어두운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내 아들은 번듯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온갖 수모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초라하고 힘없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제 며느리와 그것을 방관하는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과 아들의 냉담한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종석이의 슬픈 눈동자가 번갈아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아들이 계속해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한다. 며느리 신지영이 어떤 인간인지, 내 아들 종석이에게 어떤 짓들을 저질러 왔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록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든 세상에 그들의 만행을 알려 매장시키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같이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마치 장을 보는 평범한 손님인 척 카트를 끌고 마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죠. 제 목표는 오직 하나, 며느리 지영을 감시하고 종석이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야말로 두 얼굴의 야누스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어찌나 상냥하고 친절한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직원들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특히 종석이를 대할 때는 그 잔인함이 극에 달했죠. 저는 마트 한편에 있는 작은 카페테리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매일같이 그 지옥도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종석이가 음료수 박스를 창고로 옮기다가 실수로 한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상자가 터지면서 캔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죠. 그걸 본 지영은 득달같이 달려와 모든 직원이 듣는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철민 씨, 지금 그 육중한 몸으로 하는 일이 고작 그거야? 캔 몇 개 옮기는 것도 제대로 못해? 당신 월급에서 다 깔 테니 그런 줄 알아. 아니, 월급만 까서 될 일이 아니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반성문 크게 읽고 오늘 하루 화장실 청소까지 전부 혼자 다 해. 종석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캔을 줍고 지영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귀한 아들이 저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또 어떤 날은 지영이 일부러 종석이를 불러 세워 그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망신을 주었습니다. 박 대리, 오늘 입은 그 셔츠 어제 입었던 거 아니야? 혹시 집에 옷이 그거 한 벌밖에 없는 건가? 우리 마트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좀 깔끔하게 하고 다녀. 손님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월급 받으면 옷이라도 좀 사 입고 다녀. 주변에 있던 젊은 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석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든 광경을 몰래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곡차곡 저 악마의 죄를 모으고 쌓아 올려야 할 때였습니다. 저의 매일 같은 마트 방문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육 코너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박 사장이었죠. 그는 마트가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마트에 오시네요. 사실 물건이 뭐 딱히 필요한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가 제게 넌지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선량해 보이는 인상을 믿고 조금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물론 종석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였죠. 사실은 저기 저 박 대리라는 사람이 눈에 밟혀서요. 며느리가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보다 못해 자꾸 오게 되네요. 제 말에 박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도 그렇게 보셨군요. 오죽하면 저희들끼리 신 사장 레이더는 박 대리한테만 달려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유독 박 대리한테만 저럽니다. 처음에는 박 대리가 일을 못해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만하니까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일부러 더 못살게 구는 겁니다. 참 못된 사람이죠. 박 사장의 말은 제 확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지영이 종석이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괴롭히는 걸 보면 제게 꼭 좀 알려달라고요. 박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아군을 얻었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이 종석이를 창고로 불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죠. 저는 서둘러 창고 근처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벽에 바싹 귀를 갖다 댔습니다. 박 대리, 이거 보여? 이거 우리가 이번에 새로 들여온 고가 홍삼 세트인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네. 이거 이대로 두면 전부 폐기해야 해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그런데 내가 자네를 좋게 봐서 특별히 기회를 하나 주려고. 지영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사의 혓바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거 10세트를 좀 사줘. 그럼 자네가 그동안 회사에 끼친 손해들 내가 전부 눈 감아줄게. 어때? 좋은 제안 아니야? 자네도 부모님이나 친척들한테 선물도 좀 하고 그래야지. 종석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럴 돈이 없습니다. 한 세트도 사기 힘든 형편입니다. 돈이 없어. 그럼 없는 대로 살아야지. 왜 자꾸 회사에 손해를 끼쳐? 지난번 라면 발주 실수한 건 벌써 잊었어. 이번에 고객 클레임 들어온 건? 자, 선택해. 이걸 사고 조용히 넘어갈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걸 자네 인사 기록에 정식으로 남기고 심할서까지 받아서 월급에서 깔 건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종석이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을까요? 저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하는 악마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월말이라 마감 정산으로 마트 전체가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카페테리아에 앉아 마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계산대 쪽에서 지영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지금 현금이 30만 원이나 비잖아. 오늘 이 계산대 마감 누가 담당했어?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종석이가 있었죠. 지영은 성큼성큼 종석에게로 다가가 서류철로 그의 가슴을 툭툭 치며 몰아세웠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이었어? 또 당신이야? 도대체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구나. 3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당장 말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장님. 저는 정산서에 적힌 그대로 인수인계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오늘 유독 현금 계산이 많았던 손님이 있었고 그때 이 계산대를 본 게 당신이었잖아. CCTV 다 돌려보면 나올 걸 어디서 거짓말을 해. 지영은 일부러 모든 직원이 듣도록 큰 소리로 종석을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지영이 잠시 계산대에 들러 현금통에서 돈 몇 다발을 꺼내 봉투에 담아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아마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던 모양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애꿎은 종석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종석이는 끝까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지영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는 종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또 다른 공작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저는 몰래 사무실 근처로 다가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 씨, 나도 더는 당신 못 봐주겠어.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회사 돈에 손 떼는 건 절도죄야. 전과자 딱지 붙으면 앞으로 어디 가서 일 구하기도 힘들 텐데 어떡하나. 지영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종석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 제발 그것만은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당신이 안 훔쳤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자,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여기 각서에 서명해. 본인은 회사 공금 30만 원을 유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내가 경찰에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 줄게. 어떻게 할래? 빨간 줄 긋고 인생종 치고 싶지 않으면 어서 서명해.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종석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그리고 이윽고 종이 위를 펜이 긁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도둑이라는 누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멈춘 제 손은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장이라도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것, 저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 위로 제 가슴 속에서는 지옥 불과도 같은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들끓는 것과는 별개로 제 마음 한편에는 아들 종석이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저 아이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홀로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을 겁니다. 그 기나긴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종석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 손으로 직접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30년이나 늦어버린 엄마의 밥상을요. 며칠 후 저는 종석이가 사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박 사장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마트에서 멀지 않은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힘없는 걸음으로 언덕을 올라오는 종석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온갖 수모에 시달렸을 아들의 지친 어깨가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총각. 제가 부르자 종석이는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며칠 전 마트 앞에서 마주쳤던 저를 기억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르신, 여긴 어쩐 일로? 지나가는 길인데 총각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내가 집에서 음식을 좀 많이 했는데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지 않을래요?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종석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사양했죠. 아닙니다, 어르신.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폐는 무슨. 늙은이 혼자 밥 먹기 적적해서 그래. 그냥 말동무나 좀 해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반찬 솜씨는 제법 괜찮거든. 저는 막무가내로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종석이는 마지못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종석이는 잠시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집 안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한 밥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는 아주 잠시였지만 그의 텅 빈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서 와요. 춥지 않은 곳에 앉아요.
저는 그를 식탁에 앉히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음식들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끈한 흰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평생의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갖가지 나물과 장조림, 김치찜까지. 식탁이 부러질 듯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종석이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뭘 그렇게 봐요? 어서 수저들어요. 식으면 맛없어. 제 말에 종석이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죠. 그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정말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밥그릇이 빌 때마다 새로 밥을 퍼주고 그의 앞에 맛있는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워낸 종석이는 그제야 조금은 편안해진 얼굴로 저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염치도 없이 그만. 뭐가 죄송해. 잘 먹으니 보기 좋구먼. 총각 먹는 모습 보니까 꼭 내 아들 같네. 저는 무심결에 속마음을 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종석이의 표정이 순간 굳는가 싶더니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물론 얼굴 한번 뵌 적은 없지만요. 보육원에 있을 때 다른 친구들 엄마가 면회 오는 날이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도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오늘 어르신 덕분에 평생 소원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왔어요. 제 아들이 엄마가 해준 밥 한 끼를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울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런 그랬구나. 고생이 많았겠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어릴 적 기억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살던 집에 대한 기억 같은 거. 종석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순간은 낯선 경찰서에서 울고 있던 장면뿐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몰라서 경찰관 아저씨들이 한참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에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고 하더군요. 베넷 저고리.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낡고 해진 아기 옷이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버리려고 하는 걸 제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겨우 지켰습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 아닐까 싶어서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종석이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몇 해 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를 하다가 그만 제 뿌리를, 제 마지막 남은 끈을 제 손으로 놓쳐버린 것 같아서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베넷 저고리. 거북이가 수놓아진 베넷 저고리. 제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나무 상자 안에 30년 동안 고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것.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곱게 접혀있는 빛바랜 베넷 저고리를 꺼내들었죠. 서툰 솜씨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던 작은 거북이. 세월의 흔적에 색은 바랬지만 그 모양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베넷 저고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아있는 종석이에게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총각이 잃어버렸다는 베넷 저고리가 혹시 이건가요? 제 손에 들린 베넷 저고리를 본 종석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곤 옷을 뒤집어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점 3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들 이름을 새기는 대신 제 마음을 담아 찍어두었던 작은 표식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르신이? 종석이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30년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말을 마침내 꺼내 놓았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이 베넷 저고리. 네. 이 옷에 수놓아진 거북이도 내가 한 땀 한 땀 새긴 거야. 내 아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고. 2개를 만들었었어. 저는 종석이에게로 다가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석아, 내 아들, 종석아. 내가 너의 엄마다. 제 고백에 종석이의 손에 들려있던 베넷 저고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3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무게가 담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을 부둥켜 안고 3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눈물로 토해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낡은 아파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자의 울음소리가 밤이 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자는 3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종석이는 제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또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떨리는 등을 그저 말없이 쓸어주기만 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기막힌 세월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종석이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겪었던 서름과 외로움, 고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차별과 멸시,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답게 살아보려 발버둥 쳤던 지난날의 숱한 실패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저 아이가 이 모진 풍파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밤이 거의 새어갈 무렵 종석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자신을 짓밟던 그 마트 사장이 제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끄덕였죠. 종석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심장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과 회한에만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훈이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기훈이는 제가 30년 넘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분명 이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되면 저처럼 분노하고 잃어버렸던 형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기훈이는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저는 종석이를 제 방에 잠시 머물게 하고 기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저녁에 며느리는 두고 혼자만 잠시 들르라고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기훈이는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오기 전 그가 가장 좋아하던 소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따뜻한 밥상 앞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기훈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제게 물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의 앞에 따뜻한 밥과 갈비찜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아들의 얼굴. 하지만 이제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얼굴.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훈아, 내가 오늘 너에게 할 이야기는 너가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사실이니 내 말 끝까지 잘 들어주렴. 저는 그날 마트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직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렸던 일,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3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종석이의 흉터를 보았던 일. 그 후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의심과 확인의 과정, 손목 안쪽에 점 3개,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 베넷 저고리를 통해 그가 제 친아들 김종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모든 과정을 저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기훈이가 제 손을 잡아주고 저와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형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이의 반응은 제 상상을 처참하게 배반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기훈이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충격이나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그래서 이제 어쩌실 건데요?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 아들이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기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너는 내 아들이고 종석이는 내 형이야. 우리는 형이요? 기훈이가 제 말을 자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형이라니.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아들이 나타났으니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가짜 아들, 주워온 자식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던 건가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보상 심리로 대용품으로 저를 키우셨던 거냐고요. 기훈이의 절규는 제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내게 세상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어.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아내 신지영이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여자가 저를 가만둘 것 같아요? 장인어른 댁에서는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본도 없는 고아 놈이 자기들 재산 보고 딸한테 접근했다고 사기꾼이라고 매도할 게 뻔해요. 우리가 이룬 모든 것, 저 제이지마트, 우리가 사는 이 집, 전부 다 끝장이라고요. 그의 눈에는 형을 되찾은 기쁨도 형이 당한 수모에 대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사회적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다가와 제 어깨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덮어주세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그 사람, 그냥 불쌍한 마트 직원으로 남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입만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기훈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처럼 그는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눈물과 지금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기댈 곳 없는 아이의 순수한 슬픔이었지만 지금의 눈물은 자신의 탐욕과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이기심의 발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쏟았던 30년의 사랑과 정성이 결국 이런 괴물을 키워냈다는 사실을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가 망연자실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기훈이는 그것을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는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아 그가 남기고 간 차갑게 식어버린 밥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 최악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훈이는 저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결국 모든 것을 제 아내 지영에게 털어놓았던 겁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현관문 도어록을 거칠게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지영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고개를 숙인 기훈이가 따라 들어왔죠. 어머님. 지영은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어머님, 이제 연세 드셔서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를 사기꾼 놈 말을 믿고 그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말 조심해라. 말 조심이요? 지금 제가 말 조심하게 생겼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이 지금 이깟 사기꾼 놈 하나 때문에 우리 기훈 씨 인생이랑 제 인생까지 전부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냐고요. 지영은 제 앞에 삿대질까지 하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던 종석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영은 종석이를 보자마자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도둑놈이 왜 여기 있어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어머님 집에 숨어서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야. 지영의 말에 종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둑놈이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종석이가 낮은 목소리로 항변하자 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함부로 하긴 뭘 함부로 해. 회사 돈 훔친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 아, 그리고 당신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겠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으니까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야. 어디 한번 법의 심판이라는 걸 받아보시지. 지영은 마지막 말과 함께 제게 경고의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이딴 가짜는 소리 하고 다니시면 제가 어머님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요양이나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지영은 기훈이의 팔을 잡아 끌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옆에는 한순간에 해고자가 되고 범죄자 누명까지 쓰게 된 내 아들 종석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우리 모자 앞에는 거대하고 차가운 절망의 벽만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싸우겠다는 한 어미의 지독한 결심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양아들이 제 인생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떠나간 후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옆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들 종석이의 얼굴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은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약하고 선량한 내 아들을 이제는 제가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것들로부터, 이 잔인한 세상으로부터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모성애는 슬픔을 넘어선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강철 같은 투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석이의 손을 잡았죠.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종석아, 네 어머니. 지금 당장 내 짐 가지러 가자. 제 짐은요? 그래. 너 혼자 그 춥고 험한 옥탑방에 둘 수 없다. 오늘부터 여기가 너의 집이야. 이 어미랑 같이 사는 거야. 제 단호한 말에 종석이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모든 건 저 악독한 것들 때문이지.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이 어미만 믿고 따라오너라. 알겠니? 저는 종석이를 데리고 그의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의 옥탑방은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과 옷가지 몇 개, 그리고 낡은 냄비와 그릇 몇 개가 전부였죠. 이것이 내 아들이 살아온 30년의 세월을 증명하는 전부라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저는 방 한구석에 놓인 며느리가 강매했던 홍삼 세트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뜯지도 않은 새것 그대로였죠. 저는 그 상자들을 보자 다시 한번 속에서 불길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상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챙겼습니다. 이건 역시 언젠가 저들의 죄를 증명할 중요한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종석이의 짐은 작은 보따리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초라한 짐을 들고 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종석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힘들어지시는 건 원치 않아요. 저는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닥치거라.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약한 소리 하면 이 어미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내가 있고 나에게는 내가 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알겠느냐? 제 결연한 모습에 종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모자에 기묘한 동거 그리고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했던 제 유일한 재산인 이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기훈이의 미래를 위해 절대 손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노후의 안락함보다 지켜야 할 아들과 싸워야 할 전쟁이 더 중요했습니다. 목돈을 손에 쥔 저는 수소문 끝에 실력 좋기로 소문난 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노동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독하고 집요해서 법조계에서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여자 변호사였죠. 이름은 이효진, 저보다 10살은 젊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백전노장처럼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아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야기부터
마트에서 그를 제외한 기막힌 사연, 그리고 며느리와 양아들의 추악한 배신까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증거물들을 그녀 앞에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들, 종석이에게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강매했던 날의 대화 녹취, 그리고 그를 절도범으로 몰아각서를 쓰게 만들었던 날의 협박 내용까지. 이효진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저 기구한 사연 정도로 치부하는 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놓은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덤덤함은 날카로운 흥미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녹음 파일까지 모두 확인한 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드님의 억울함을 풀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아들을 짓밟고 우리 모자를 기만한 저 악마 같은 것들을 법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심판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이효진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미소였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어머님 같은 분이라면 저도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볼 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사람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거대한 악에 맞서 피로 맺은 동맹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효진 변호사는 제게 든든한 아군이자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종석이의 해고가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절도 누명 역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 사람의 증언은 주장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일관된 증언은 진실이 됩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신지영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옳았습니다. 저는 종석이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제이지마트에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괴롭힘을 당했던 다른 직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느리 지영의 보복이 두려워 우리와 엮이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가면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그냥 포기하세요. 당신들은 신지영 사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밉보이면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 사람이라고요. 몇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하고 이효진 변호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며 신분 역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마트에서 일하다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매니저가 그러더군요. 배 나온 여자가 계산대에 서 있으면 마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잘렸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영의 만행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작은 불씨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득에
다른 2명의 전직 직원이 더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명은 지영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른 한 명은 병든 부모님을 간병하느라 조퇴를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셋으로 사표를 쓰고 나온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제 좁은 아파트 거실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불안해하던 그들도 각자 겪었던 억울한 사연들을 털어놓으며 금세 동지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지영의 비인간적인 갑질과 횡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눈물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외롭고 힘없는 개인들이 모여 거대한 악에 맞서는 단단한 연대를 이루는 희망의 모습을요.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작은 군대였습니다. 이 기나긴 전쟁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둔 결의에 찬 전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군대는 이효진 변호사라는 유능한 지휘관 아래 차근차근 반격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소송 준비와는 별개로 여론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분노라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전략은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은 인터넷이 지배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힘은 언론사 하나보다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첫 번째 포탄을 쏘아 올릴 시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효진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된 맘카페 게시판에 올릴 글을 함께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한 편의 흡입력 있는 고발 문학처럼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피눈물로 고발합니다. 우리 동네 악마 부부가 운영하는 제이지마트의 실체를. 글의 내용은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바로 그 마트에서 며느리에게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기막힌 사연.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양아들이 보인 배신. 글은 저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도록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감성에만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제가 녹음했던 며느리 지영의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 중 일부를 첨부했습니다. 물론 목소리는 변조했지만 그 차가운 말투와 경멸적인 내용은 듣는 사람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하기에 충분했죠. 월급 받아갈 자격이나 있는 인간이야? 무릎 꿇어. 하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글을 올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과연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까? 혹시 그저 흔한 인터넷 소설 정도로 치부해버리지는 않을까? 초조한 마음에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애를 태웠죠.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첫 번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화인가요? 소설이 아니라면 정말 끔찍하네요. 그것을 시작으로 댓글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세상에, 우리 동네에 저런 악마 같은 곳이 있었다니. 제이지마트 설마 제가 아는 그곳인가요? 음성 파일 들어봤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네요. 저런 사람이 마트 사장이라니. 글쓴이 분 힘내세요. 제 일처럼 화가 나네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과 분노의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제이지마트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글 전부 사실입니다. 저 여자 사장, 직원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저도 거기서 일하다가 우울증까지 얻어서 그만뒀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박철민 대리님한테 유독 심하게 굴었어요. 보는 저희가 다 민망할 정도로요. 전직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카페 내 최고 인기글로 등극했고 다른 SNS와 커뮤니티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이지마트 불매운동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죠. 하룻밤 사이에 제이지마트는 동네의 자랑거리에서 악마가 운영하는 갑질마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마트의 상황을 살피러 갔습니다. 마트 안은 눈에 띄게 한산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보다 구경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 지영과 기훈이가 당황한 기색으로 직원들을 닥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분노를 보니 왠지 모를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효진 변호사가 예측했던 대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젊은 탐사보도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조민이라는 기자였죠. 그녀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제이지마트 사건의 진실을 취재하고 싶다며 글쓴이인 저와의 인터뷰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억울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우리는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저와 종석이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는 조건 하에서였죠. 인터뷰는 이효진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고 젊은 여기자가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음성 변조되었고 제 모습은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되었지만 제 말에 담긴 분노와 슬픔은 그 어떤 영상보다 더 선명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제 삶과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던 양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은 친아들이 바로 그 양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눈물을 삼키며 증언했습니다. 제 옆에는 저처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된 종석이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 이야기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졌죠. 인터뷰 말미에 조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있는 단 하나의 바람을 말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않고 세상 앞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벌레처럼 짓밟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법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 기자는 카메라를 끄고 나서도 한참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사건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저 별들 중 어딘가에서 남편이 저와 제 아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내가 우리 아들 반드시 지켜내겠소. 그리고 저 악독한 것들 내 손으로 반드시 무릎 꿇리고야 말겠소. 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고 세상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제이지마트를 향해 무섭게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인터뷰가 담긴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그 주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었습니다.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역 인터넷 카페를 뜨겁게 달구던 이야기는 방송 전파를 타는 순간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제이지마트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주요 신문 사회면 일면은 JY마트 갑질 사태, 알고 보니 피해 직원은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아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전문가들이 나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갑질 문화와 인권 불감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이지마트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와 마트 입구에 계란을 던지고 악마 기업은 물러가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나온 취재 차량과 기자들이 마트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죠. 며느리 지영과 기훈이는 마트 안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육 코너 박 사장에게서 몰래 연락이 왔습니다. 마트 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이 모든 것이 저와 종석이가 꾸며낸 음해라며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기훈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영은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이지마트 측에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진실 규명 및 고객 감사 대잔치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겠다는 공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동시에 파격적인 할인 행사로 떠나간 고객들의 마음을 되돌리겠다는 그야말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작전이었죠. 아마도 지영은 자신이 여전히 이 상황을 통제하고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그녀 스스로를 위한 무덤을 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효진 변호사의 사무실에 우리 작은 군대가 모두 모였습니다. 저와 종석이 그리고 용기를 내어준 다른 피해자들이었죠. 변호사는 제이지마트의 행사 공고문을 보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심판대를 마련해 주겠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군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행사 당일 지영과 기훈이가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을 노려 우리가 현장에 나타나 모든 진실을 폭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이동식 스크린과 고성능 스피커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기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남김없이 공개할 작정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조민희 기자와 그녀의 방송국 팀도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저녁 뉴스 헤드라인으로 내보낼 준비를 마쳤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 심장은 아침부터 불안하게 뛰었지만 제 옆에 앉은 아들 종석이의 손을 잡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종석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처럼 두려워하며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힘없이 터벅거리는 모습. 며칠 전 제 심장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종석아, 오늘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마라. 너는 더 이상 저들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는 피해자가 아니다. 너는 오늘 저들의 죄를 심판할 준엄한 증인이며 진실 그 자체다. 이 어미가
우리 모두가 너의 곁에 있을 테니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거라. 종석이는 말없이 제 손을 마주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마트 앞 광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소식에 몰려든 일부 시민들과 특종을 잡으려는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우리처럼 그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기 위해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광장 한가운데에는 임시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진실은 승리합니다라는 위선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수척하지만 잔뜩 도끼가 오른 얼굴의 지영과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헬쑥한 기훈이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지영은 마이크를 잡고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근 저희 제이지마트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대부분 저희에게 앙심을 품은 일부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과장된 허위 사실임을 이 자리를 빌려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들이야말로 악성 루머의 피해자라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시기한 자들의 음해이며 곧 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죠.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보며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효진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내자 약속된 신호에 따라 광장 한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익숙하지만 지옥과도 같은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바로 지영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단상 위의 지영과 기훈이는 물론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며칠 전 제가 몰래 녹화했던 지영이 종석이의 뺨을 때리는 그 영상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지자 광장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세상에, 진짜로 때렸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스크린을 꺼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녹음했던 다른 증거들이 차례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종석에게 강매하며 협박하던 목소리, 그를 절도범으로 몰아각서를 쓰게 만들던 비열한 속삭임까지. 그리고 곧이어 우리와 함께 싸우기로 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차례대로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젊은 엄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지영 사장은 제게 배 나온 여자가 계산대에 서 있으면 마트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나자 광장은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과 기훈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사색이 된 채 그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효진 변호사와 함께 군중을 헤치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를 알아본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지영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신지영 사장.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당신의 성공, 참으로 대단하군요. 그런데 당신이 그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옆에 서 있던 종석이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벌레 보듯 짓밟고 도둑으로 몰아 길거리로 내쫓았던 이 사람.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 사람이.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한과 분노를 담아
온 세상이 들으라는 듯이 외쳤습니다. 바로 30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내 피부치, 내 아들 김종석입니다. 제 외침이 끝나는 순간 광장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기자들의 외침,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종석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과 도끼는 사라지고 오직 공포와 파멸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훈이는 이미 무대 구석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끼고 있었죠. 그들이 스스로 마련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심판 이전에 세상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그 거대하고 소란스러웠던 폭풍이 지나간 후에 세상은 놀랍도록 신속하고 냉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제이지마트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30년 만에 찾은 아들 짓밟은 악마 며느리 단죄하다. 갑질마트의 몰락.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 드러나 같은 제목의 뉴스들이 온종일 전파를 탔습니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만행은 물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동조한 아들 민준에 대한 비난 여론도 들끓었죠. 여론의 무서운 힘을 확인한 사법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신지영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마트 사무실과 그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루어졌죠.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오며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하려 고개를 숙이는 지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단상 위에서 보았던 그 도끼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하고 겁에 질린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훈이 역시 공모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처벌과 함께 그들이 쌓아 올린 사업체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이지마트의 본사에서는 즉각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트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매일같이 이어지던 시민들의 불매운동과 시위 속에 한때 동네의 상징이었던 제이지마트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종석이는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씌워졌던 절도 혐의를 완벽하게 벗었습니다.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공식 통지서를 받아들던 날, 종석이는 그 종이 한 장을 붙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를 짓눌러왔던 가난과 멸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범죄자라는 누명까지. 그 모든 억울함의 무게를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비로소 덜어준 셈이었죠.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기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몇 주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그의 얼굴은 헬쑥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값비싼 옷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뒤에 서 있는 종석이를 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훈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지영이에게 속았다고,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눈이 멀었었다고 횡설수설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만약 예전의 저였다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키운 아들의 눈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서 저는 진정한 반성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뒤늦은 후회와 자기 연민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훈아, 일어나거라. 이제 와서 그런 눈물을 보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기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감정의 찌꺼기들을 모두 긁어모아 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닌 아주 깊고 서글픈 체념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보육원에서 데려오던 날을 기억한다.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내 옷자락만 붙들고 있던 작고 여린 아이였지. 나는 그 아이에게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핏줄은 중요하지 않았다. 너는 내게 하늘이 다시 보내준 아들이었고 내 삶의 이유였으며 내 모든 것이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다. 어머니. 그런데 너는 그 사랑의 배신으로 답했다. 너는 너의 어미보다 30년 만에 찾은 너의 형제보다 한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보다 너의 아내와 너의 돈 그리고 너의 하찮은 사회적 지위를 선택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구나. 왜냐하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 기훈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그저 내 아들과 닮은 얼굴을 한 아주 낯선 사람일 뿐이다. 제 마지막 말은 그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기훈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전과자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혔죠. 모든 것을 잃은 지영과 기훈은 남은 재산을 두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하게 싸우다 결국 이혼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살던 동네에서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죠. 한때 동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들 부부의 존재는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흉흉한 가십거리, 그리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증명하는 산 교본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저 길고 길었던 지독한 열병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희미하게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승리가 아닌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와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잿더미 위에서 내 진짜 아들 종석이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종석이의 시간은 여전히 상처 입고 깨진 채로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종석이는 법적으로 모든 누명을 벗었지만 30년 넘게 그의 영혼을 짓눌러온 패배감과 자괴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법적 싸움을 도왔던 피해자들은 지영에게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저마다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꽤 큰 액수의 배상금이 남았죠. 이효진 변호사는 성공 보수도 마다하며 이 돈으로 두 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보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종석이의 손을 잡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묘비 앞에 종석이를 세우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소. 그리고 우리 아들 종석이 내가 데려왔소.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는데 내가 너무 늦게 찾았지. 미안하오. 하늘에서라도 우리 아들 잘 좀 지켜봐 주구려. 종석이는 말없이 아버지의 묘비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30년간 나누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비로소 우리 가족이 온전한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예전 제이지마트가 있던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마트는 온데간데 없고 임대문이라는 현수막만 어지럽게 나부끼는 흉물스러운 폐건물만이 남아 있었죠. 그곳은 우리 모자에게 끔찍한 고통의 장소이자 동시에 기적 같은 재회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종석이가 그 폐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건물을 볼 때마다 제 과거의 상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저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면 어떨까요? 종석이의 뜻밖의 제안에 저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곳을 우리가, 네. 저렇게 흉물스럽게 버려두는 대신 우리가 저곳을 인수해서 아주 따뜻하고 사람 냄새나는 새로운 가게를 만드는 겁니다. 절망의 장소를 우리 손으로 희망의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반찬 가게를 하셨으니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든든한 아들이 되어 힘껏 돕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생기와 열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늘 주눅 들어있고 세상의 그늘 속에 숨어 있기만 했던 내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 그것이 지금의 제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상금과 제가 가진 돈을 모두 합쳐 헐값에 나온 그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죠. 우리는 지영이 만들어 놓았던 차갑고 권위적인 내부 구조를 모두 허물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해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가게의 이름은 순애와 아들 상회라고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먼저 예전 제이지마트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던 직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정육 코너 박 사장님,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젊은 엄마 그리고 다른 선량한 직원들. 저는 그들에게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뻐하며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고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순애와 아들 상회가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개업 행사 대신 동네 어르신들을 모두 모시고 따뜻한 잔치국수를 대접하는 소박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속이나 한 듯이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사연을 알고 있는 그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대박 나세요. 이제야 이 동네에 사람 사는 것 같은 가게가 생겼네.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기저기서 축하의 말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하얀 조리사 모자를 쓴 아들 종석이와 나란히 서서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종석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30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행복과 자신감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간 텅 빈 가게에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종석이가 제게 다가와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가 더 고생했지, 아들아. 우리는 말없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원수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남긴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집을 지어 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순애와 아들 상회라는 간판이 저녁 노을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뒤로 든든한 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서툴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셔서,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